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어제 아시아 시장, 오늘 뉴욕 시장까지 그게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유럽 증시는 낙폭을 조금 좀 좁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 2% 안팎으로 돼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기총선 그 충격 때문에 올해 들어서 계속 불확실성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그 CAC 40 지수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5% 이상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거란 전망에 지금 아직까지는 무게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도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유로당 1.100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그 글로벌 증시 패닉이 많은 부분이 연준 행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 그래서 유로화가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닥스 1.9%, 까크 1.6%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좀 무색해지긴 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중앙은행 총재가 조금 전에 그 웹캐스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노동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노동시장이 정말로 가라앉는지 아직까지 얘기하기 좀 시기상조다 하면서 하지만 노동시장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연준 기능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extremely important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계속 주목하겠다는 그런 추이를 주목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달래는 듯한 이번에 한 번의 지표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지는 아직은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공포감이 아직 완연합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제러미 시골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인데 그 기준금리 대폭 인하하라. 75bp 같은 거 긴급 인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다음 달 FOMC에서는 추가로 75bp 인하를 시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대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총 150bp 인하 네.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시겔 교수 얘기는 연준이 뭔가를 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시장이 연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 인정하고 움직여라니까 실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CIO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50bp 긴급 인하 타당성이 더욱 불거졌다. 그리고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 이제 그 지표가 나오는데 7월 지표만큼 취약한 경우는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할 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면요, 연준 시장 리스크 전문가 로런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식시장 폭락이 은행 위기에 기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급금리 인하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리를 긴급 인하할 경우에는 달러가 약화하고 엔화가 강화돼서 전체적인 캐리 트레이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의견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메리데일리 노동시장 강조했고 그 밖에도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좀 시장 달래는 한 번의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좀 그렇다라는 얘기들 했죠. 연준에서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사람이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 총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하나 가지고선 이렇게 과잉반하면 안 된다. 만약에 문제가 진짜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CNBC하고 어제 인터뷰하면서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은 침체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실제 상황보다는 뭔가 어떤 전망에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7월 고용지표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골스비 총재도 소비자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경보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 수준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고용 극대화하고 어떤 금융 안정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중 어떤 하나라도 약화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거듭 뒷받침된다면 그때 가서 문제 해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래서 금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리거가 직접적으로 됐다라고 여겨지는 건 고용, 네. 실업률인데 이 미국 고용 급격 둔화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좀. 월스트리트저널이 들려주시죠. 그 분석을 한 게 좀 눈에 뜨는데요. 이겁니다. 고용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지되어 온 경제 역동성이 사라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허리케인 같은 그 일시적인 충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되는 의견이 있지만 이런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늘어난 거, 그다음에 임금 상승 둔화 같은 게 확연하게 노동시장 냉각을 뒷받침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역동성이 사라지는 그런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다. 그렇죠. 그런 이거 얘기가 좀 많았죠. 식어야 된다. 그래서 식으면 굉장히 호재로 여겨졌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네.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 그 애널리스트는 이걸 두고 이제 이른바 장기 고압 경제에 따른 결과론이라는 또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고압 경제라는 게 그 1970년대 그 경제 그 지속 가능한 속도로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죠.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설명하는 용어로 썼는데, 옐런 그 재무장관도 이런 고압 경제가 일자리를 늘리고 자본 지출하고 연구 개발을 장려해서 창업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은 금융 위기라든가 인플레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이제 측면 비슷하게 된 겁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압 경제라는 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금리도 내려주고, 그렇죠. 네, 정부도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좀 살아났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것도 이제 네. 이런 결과와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연준의 그 재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된 건지, 그다음에 노동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큰 혜택을 받던 집단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불확실한 측면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란, 이스라엘 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오늘 새벽에도 지금 뭐 초읽기 상황은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보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한 게 지금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텐데, 네. 과연 이제 이게 어떤 그 군사 실험에만 집중이 될 건지, 이른바 표적 공격일지, 아니면은 뭔가 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것도 수반될 수 있다는 건데, 이를테면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지중해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스전 같은 것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로켓 두 네. 발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와 연계된 건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데, 이런 네. 와중에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5일을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기 때문에. 네, 현지 시간 5일 네. 공격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새벽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뭐 이제 이라크 있는 미군 기지에 그 로켓이 떨어진 거가 이거와 연계되는지도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그 전쟁연구소 분석은요, 이번 공격이 이란도 이란이지만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다음에 이란 영향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 같은 이른바 저항의 축도 동시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도 그때도 엄청난 미사일이 발사되고 드론이 공격을 했는데, 아이언돔 그 이스라엘 방어망이 상당히 그 요격률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관측들은 이렇게 이란 독자적인 공격 외에 또 이런 저항의 축하고 동시에 공격도 될 수 있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데서 만약에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란에서 발사되는 것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 도달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도 동시에 공격을 한다면은 미군 쪽이 자기네가 우선 자기네 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처럼 이스라엘의 그 요격하는 걸 돕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인프라, 민간
이런 것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네. 관측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은 전면전 불언을 밝혔다. 이건 어떤 스토리인지 궁금한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네. 최고사령관이 어제 성명을 내고요. 네.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처벌받을 거다. 이제 때가 되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네.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보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중동의 안정을 모색하고 그래서 보복을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길 바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또 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현지 언론 보도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 네타냐후가 그저께 밤에 안보 긴급 회의를 하면서 억제 수단으로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방안을 논의를 한 모양인데 그 당국자들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란이 진짜 우리를 공격한다는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가 잡을 때까지는 조금 좀 신중하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란 국방장관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공격으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하고 합동 대비 태세를 갖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원칙적인 얘기 같습니다. 아직은 말이 조금 더 말이. 많이 오고 가는 굉장히 어떤 그 신경전을 네. 쓰는 그런 측면인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네요.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러닝메이트 선정을 놓고서 좀 이야기가 많다고요?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가 조금 전에 보던 걸 보니까 그동안 12명이었는데 그게 뭐 6명으로 좁혀졌다, 3명까지 갔다 했는데 2명으로 좁혔다는 겁니다. 네. 보면 그 유대인 출신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하고 그 다음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러니까 이제 마크 켈리 그 나사 우주인 출신 상원의원은 빠진 모양입니다. 아직 물론 이제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당내 중도파하고 진보 진영 간에 또 이게 뭔가 어떤 그 러닝메이트 선정을 놓고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네네. 특히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또 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이 사람을 만약에 러닝메이트로 선정할 경우에는 그 중동계표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뭐 또 켄터키 주지사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어떤 저는 지금 상황이에요? 일단 보면은요, 네. 해리스 그 부통령이 이르면은 현지 시간 월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네.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펜실베니아 아주 그 필라델피아 유세에 처음으로 이제 러닝메이트하고 함께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CNN 보도는 그 해리스가 철저하게 보안 지켜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발표 임박은 임박인데 발표 뭔가 이제 전까지는 그런 네.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라든지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뭐 환율 이런 쪽에 지금 시장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미국 대선으로 갈 수도 언제든지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 좀 짚어볼게요. 해리스가 알려지기보다는 월가의 큰 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요? 사실 그동안에 해리스가 굉장히 월가에 대해서 막 특히 미국 금융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좀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월가에 꽤 많은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네. 이렇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그렇게 계속 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흔히들 생각하기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해리스의 월가 측근 핵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뒤에 맨해튼 같은 데서 조용히 모여서 그동안의 지배 확보 방안, 자금 모금 늘리는 그런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보면은 뉴욕타임스도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전한 걸 보면 네 사람이 지금 이제 거명이 되는데요. 투자회사 라자드, 그 맥과이어 대표,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로펌이 폴 와이스인데 거기 회장하고 그 C 스트리트 어드바이저리 설립자 겸 CEO인 존 헤네스, 그다음에 에비뉴 캐피탈 공동 설립자 겸 CEO인 마크 라스리 같은 사람이 이른바 해리슨 월가 4인박으로 꼽힌다. 이렇게 또 월스트리트저널 또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픈 AI, 챗 GPT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죠.
뭐 과제, 논문할 때 이 챗 GPT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사용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던데 이미 네. 오래전에 네. 그 챗GPT 그 오픈 AI가 챗GPT가 이렇게 이런데 이거 논문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숙제할 때 쓰면은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챗GPT 비즈니스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99.9%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중고교 같은 데서 지금 뭐 이 숙제 내주면 챗GPT 가지고 해오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채편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이거 빨리 이런 기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은 됐지만 이게 이제 이걸 내놓으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애용자의 한 3분의 1이 자기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면은 챗GPT 뭐하러 쓰겠느냐 안 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지금 이제 회사 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네. 모국어가 아닌 사용자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 있고 이 기술을 악용해서 특정인이나 그룹을 공격할 수 있는 점도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우선 뭐 지금 비즈니스가 먼저인지 어떤 이런 그 공정성이 먼저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손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